이제 전쟁의 룰은 한국이 정합니다. 군사 보고서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그날 미 펜타곤에 올라온 전 세계를 뒤흔든 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단 한 줄의 숫자가 100년간 지켜온 전쟁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회 요격 비용 단돈 2,000원. 전문가들은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제 전쟁은 화력 싸움이 아니라 돈이 먼저 마르는 쪽이 죽는 잔인한 파산 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드론 한 대 맞겠다고 수십억을 허공에 태우며 천조국 미국과 유럽조차 불가능하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절망의 영역.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웁니다. 압도적인 기술로 전쟁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 지금 세계는 공포와 경외 섞인 눈으로 묻고 있습니다. 한국,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잡힌다. 북서쪽 5km. 뭐야, 미사일이야? 아닙니다. 소형 비행체.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몇 대야? 세대 아니 잠깐만요. 5대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석유 시설. 세계 원유 공급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곳은 지옥으로 변했죠. 요격 시스템 가동해.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표적이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10대, 20대, 지금 30대 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야? 방공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작은 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죠.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돌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몇 대가 떨어졌죠. 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안 돼! 다 못 막아! 뭘 어떻게 하라고? 미사일이 부족해. 대피해! 모두 대피해! 그리고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쾅! 정유탑 하나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시설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여기 통제실, 응답하라, 통제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2구역 대원들, 상황 보고해라. 역시 대답이 없었죠. 예발. 누구 없어. 무정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들렸죠. 여긴 끝났어. 저는 그날 그 녹취록을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요. 녹취록이 끝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명 넘는 장성과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잭 콜드웰입니다. 영국 출신의 방위산업 분석가이고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나토 회의에서 방공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차례 발표했죠. 이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포였죠. 녹취록 재생이 끝난 후 미 육군 소속 윌슨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앉아있던 정보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정유시설 두 곳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의 절반이 날아간 셈이죠.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격에 쓰인 드론은요? 20대 남짓입니다. 개당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윌슨 장군이 다시 물었죠. 그럼 우리 쪽 요격 비용은요? 패트리엇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에 약 30억 원이니까 180억 원 정도 쓴 셈이죠.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80억을 써서 몇 대를 잡은 겁니까? 네, 대입니다. 네, 대요? 네. 나머지는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드론 4대 격추에 180억 원. 드론 한 대당 45억 원을 쓴 셈입니다. 그런데 그 드론 가격은 100만 원짜리였죠. 4,500배의 비용을 들여서 겨우 막은 겁니다. 그것도 전부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16대는 그대로 뚫고 들어왔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이 불탔고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0% 폭등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분석관 토마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약탈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공격하는 쪽은 몇 천만 원을 썼고 막는 쪽은 수백억 원을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전쟁입니까? 회의 중간에 공군 소속 해리슨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 체계로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다시 물었죠. 콜드웰 박사,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물량 공세에는 답이 없습니다. 드론이 10대 오면 미사일 10발이 필요하고 100대가 오면 100발이 필요하죠. 그런데 드론 100대 가격은 1억 원입니다. 미사일 100발 가격은 3천억 원이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게다가 재고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십시오. 서방 국가들이 미사일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생산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들 무거운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토마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요. 답이 있긴 합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30년간 뭘 한 겁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 못했다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회의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기 논의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죠.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쏟아부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받은 미사일로 막아야 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가 요격에 사용한 미사일 비용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격추율은요, 약 70%입니다. 그럼 30%는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뚫린 30%가 발전소와 변전소를 파괴했습니다. 지금 키이우 시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를 못 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조 원을 써서 70%를 막았는데 나머지 30%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진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느린 패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드론 물량 공세 앞에서 미사일 기반 방공 체계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더 싼 미사일을 만들어도 드론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만들어도 드론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맨 아래에 얇은 문서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것 같았는데 언제 왔는지도 몰랐죠.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 임박.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이저라고요? 그건 수십 년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물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개발했지만 실전에 쓸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늘 미래의 기술이었고 그 미래는 계속 뒤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군사기술 강국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제조업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알았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하지만 그건 민간 기술이었습니다. 군사 혁신이라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죠.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단어가 눈에 걸렸기 때문이죠. 개발이 아니라 배치.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죠. 하지만 배치는 다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물건이 있고 그것을 현장에 투입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이라고?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토마스, 한국 레이저 무기 관련 자료 있습니까? 토마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금요일에 책상 위에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레이저요? 잭, 그거 매년 나오는 소식 아닙니까? 미국도 10년째 개발 중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무기는 늘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내년은 절대 안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레이저 무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죠. 미국은 198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에서 레이저로 소련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수조 원을 쓰고 아무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보잉 730 파일로 레이저를 탑재한 공중 레이저 시스템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격추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2010년에 실제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년 후에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전에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몇 년째 떠들고 있었죠. 전시회에 나와서 화려한 시연을 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런데 실전 배치는요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레이저는 늘 쇼였죠. 전시회에서 멋지게 보여주고 투자금 받아내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 레이저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서에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 개발이 아니라 배치라고 돼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배치요? 네, 실전 배치 임박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턱을 문질렀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네요. 보통은 개발 성공이라고 하거나 시험 완료라고 하죠. 배치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요, 신경이 쓰여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근데 책,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국이 뭘 만들었든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한국 방공 시스템, 검색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들이었죠. 블록1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형 드론 요격이라고요? 그 정도는 미국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실전 배치 예정.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4년이면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었죠. 보통 이런 발표는 5년 후, 10년 후를 얘기합니다. 1년 안에 배치한다는 건 이미 완성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아시아 지역 담당 분석관이었죠. 마이클,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마이클이 샌드위치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수준이 어떻습니까?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산이요? 솔직히 말하면 과소평가된 면이 있죠. K2 전차나 K아운 자주포 같은 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그건 알아요. 재래식 무기는 잘 만든다는 거. 그런데 첨단 기술은 어떻습니까? 레이저 같은 거요.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잭,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저는 아까 토마스에게 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서 얘기, 배치라는 단어 얘기.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배치라. 한국 사람들이 허풍을 떠는 건 아닐 텐데.
그 사람들 성격상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뜻이죠? 한국 방산업체들이랑 몇 번 미팅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장을 안 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말하죠.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 있다고 하고 90% 완성돼도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치라고 했다면 진짜 배치할 준비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홍보용 발표가 아닐 수도 있었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의 기술적 사양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 출력에 집착했습니다. 더 강한 레이저, 더 센 빔. 그래서 무기가 점점 커졌죠. 보잉 747에 탑재한 레이저 시스템은 비행기 전체를 레이저 발사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대하고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광섬유 레이저였죠. 여러 개의 작은 레이저 광권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력을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집중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광학 렌즈도 잘 만들죠. 정밀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광섬유 레이저라면 그런 강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다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는 대부분 고정식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설치해놓고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 것은 기동식이었습니다. 트럭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쟁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하면 그쪽으로 공격이 집중되죠.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쳤던 한국 레이저 무기가 생각보다 진지한 프로젝트라는 게 느껴졌죠. 퇴근 시간이 다 돼서 토마스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잭, 아까 부탁한 것 좀 찾아봤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토마스가 서류 몇 장을 건네줬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관련 정보입니다. 공개된 것만 모은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이미 제가 찾아본 내용도 있었고 새로운 정보도 있었죠. 그중에서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 결과, 소형 무인기, 요격 성공률. 저는 숫자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검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밀이라는 뜻이죠. 토마스, 이 시험 결과 숫자는 못 구합니까?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네요. 한국 측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보통 무기 개발하면 자랑하려고 안달이 나죠. 성공률 몇 %, 사거리 몇 킬로미터 이런 거 언론에 뿌리잖아요. 그래야 예산도 따오고 수출도 하고.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숫자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배치한다고만 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숫자가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요? 너무 좋아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잭,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레이저를 잘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저도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일까? 왜 하필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고 할까? 미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개발 중이죠. 그런데 한국이 먼저 배치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예산, 인력을 생각하면 미국이 먼저 성공했어야 정상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틀렸어. 분명히 어딘가 틀린 거야. 한국이 뭔가 과장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30년간 믿어온 상식을 뒤집는 것보다는 한국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개발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배치. 실제로 군대에 넣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겁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발표했다가 망신당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도 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단어가 맴돌았죠. 배치, 배치, 배치.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고요.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가 또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문의를 넣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죠.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 자격으로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변이 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자꾸 한국 레이저 무기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공식 자료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레이저 무기의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광섬유 레이저, 기동식 플랫폼, 소형 드론 요격용.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레이저를 한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가격과 비교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산춘.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4번, 5번.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레이저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원이라고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30억 원인데 레이저는 6,000원?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30억 나누기 2,000 결과는 150만이었죠.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레이저를 150만 번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계산 오류 같았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죠. 바깥에는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진짜로? 숫자만 보면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죠. 왜 이 숫자가 가능한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오후에 토마스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잭 점심 안 먹어요? 벌써 2시인데.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좀 바빠서. 토마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레이저요? 네, 잭,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제야 토마스를 돌아봤습니다. 토마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 개발 역사를 정리한 문서였죠. 미국이 레이저 무기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80년대? 1960년대입니다. 60년이 넘었어요. 토마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6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실전 배치된 건 없죠.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술이 어려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접근 방식이 틀렸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 한 가지에 집착했어요. 출력입니다. 더 강한 레이저, 더 센 빔. 적의 미사일을 한 방에 녹여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를 원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기는 강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출력을 높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발전기가 커져요. 발전기가 커지면 냉각 장치도 커집니다. 냉각 장치가 커지면 전체 시스템이 거대해지죠.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 내부 사진이었죠. 이게 미국이 만든 공중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보잉 747 전보 제트기 전체를 레이저 발사대로 개조했어요. 비행기 안에 거대한 화학 레이저 장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토마스가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뭐 비행기가 아니라 공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개발비만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실전에 쓰였습니까? 아니요. 왜요? 글쎄요, 왜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요. 연료비, 정비비, 인건비.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전장에서 격추당하면요. 6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군요. 네. 2012년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지상 기반 레이저 시스템 사진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시도한 건 지상 기반 시스템입니다. 비행기가 안 되니까 땅에 설치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출력 집착. 맞습니다. 100kW, 300kW,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건물 크기가 됐어요.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쓰는 수밖에 없었죠. 움직일 수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토마스를 쳐다봤습니다.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표적이 되겠죠. 맞습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하면 그쪽으로 공격이 집중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몰려오죠. 움직일 수 없는 무기는 결국 파괴당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60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그게 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른 건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한 겁니다. 쓸 수 있는 레이저요? 네?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무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토마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아야겠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싸야겠죠. 비싸면 많이 못 만드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작고 싸고 움직일 수 있는 레이저. 저는 기술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레이저 광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출력을 높이려면 광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저는 손으로 모양을 만들며 설명했습니다. 작은 레이저 광원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광섬유를 통해서요. 마치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광섬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죠. 각각의 작은 레이저는 약하지만 여러 개를 정밀하게 결합하면 강한 레이저가 됩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좋은 건데요? 결국 출력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미국 방식은 이래요. 거대한 발정이, 거대한 냉각 장치, 거대한 레이저 광원,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춰요. 저는 옆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 방식은 달라요. 작은 모듈 여러 개가 조합된 구조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작동해요. 수리도 쉽죠. 고장난 모듈만 빼고 새 걸 끼우면 됩니다.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 같은 거네요? 비유가 적절합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커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모듈화된 시스템은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럭 한 대요? 네. 한국 레이저 무기는 일반 군용 트럭에 실립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예요.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죠.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다르네요. 미국 건 비행기에도 못 실었는데 한국 건 트럭에 실린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왜 이걸 만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요? 한국이 뭘 잘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요? 맞아요. 그리고요? 자동차? 배? 더 작은 거요. 스마트폰? 그것도 맞아요.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갑니까? 토마스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칩, 센서, 카메라, 렌즈.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고성능 반도체. 레이저 광원을 제어하는 칩이 필요하죠. 둘째, 정밀 광학 렌즈. 레이저 빔을 모으고 조준하는 데 필요합니다. 셋째, 정밀 제조 기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부품을 조립할 수 있어야 해요. 토마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전부 한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밀 제조라면 일본과 함께 양대 산맥이고요. 한국에게 광섬유 레이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잘하던 걸 조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은 군사 기술로만 접근했어요. 군수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에 접목시킨 겁니다. 반도체 기술, 광학 기술, 정밀 제조 기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것들을 가져다 쓴 거예요.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려고 했고 한국은 있는 걸 잘 조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60년과 10년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10년이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0년대 중반입니다. 10년도 안 돼서 실전 배치 단계까지 온 거예요. 토마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미국이 60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10년 만에 해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됩니다. 한국은 똑똑하게 접근한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정밀함으로 승부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어요. 토마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국이 가진 역량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요. 뭔데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봤던 그 숫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사 비용 2,000원.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저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토마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저는 의자를 돌려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물어봐야죠. 누구한테요? 한국에요? 토마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국에 직접 연락한다고요? 이 정도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모든 계산이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죠. 패트리엇 한 발이면 레이저 150만 발. 드론이 100만 대가 와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약 걱정 없이요.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드론 물량 공세가 의미를 잃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무력화돼요. 공격하는 쪽이 아무리 드론을 쏟아부어도 방어하는 쪽은 끄떡없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죠. 지금까지 전쟁은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토마스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얼마냐? 2,000원이 정말 사실이냐는 거죠? 저는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 보낼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발사 비용 관련 지뢰. 2,000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4번, 5번.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레이저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원이라고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30억 원인데 레이저는 2,000원?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30억 나누기 2,000, 결과는 150만이었죠.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레이저를 150만 번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계산 오류 같았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죠. 바깥에는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진짜로? 숫자만 보면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죠. 왜 이 숫자가 가능한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오후에 토마스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잭, 점심 안 먹어요? 벌써 2시인데.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좀 바빠서. 토마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레이저요? 네. 잭,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제야 토마스를 돌아봤습니다. 토마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 개발 역사를 정리한 문서였죠. 미국이 레이저 무기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80년대? 1960년대입니다. 60년이 넘었어요. 토마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6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실전 배치된 건 없죠.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술이 어려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접근 방식이 틀렸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 한 가지에 집착했어요. 출력입니다. 더 강한 레이저, 더 센 빔, 적의 미사일을 한 방에 녹여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를 원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기는 강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출력을 높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발전기가 커져요. 발전기가 커지면 냉각 장치도 커집니다. 냉각 장치가 커지면 전체 시스템이 거대해지죠.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 내부 사진이었죠. 이게 미국이 만든 공중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보잉 747 전보제트기 전체를 레이저 발사대로 개조했어요. 비행기 안에 거대한 화학 레이저 장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토마스가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뭐 비행기가 아니라 공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만데요? 개발비만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실전에 쓰였습니까? 아니요. 왜요? 글쎄요, 왜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요. 연료비, 정비비, 인건비.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전장에서 격추당하면요. 6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군요? 네. 2012년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지상 기반 레이저 시스템 사진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시도한 건 지상 기반 시스템입니다. 비행기가 안 되니까 땅에 설치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출력 집착. 맞습니다. 100kW, 300kW,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건물 크기가 됐어요. 한 자리에 고정시켜놓고 쓰는 수밖에 없었죠. 움직일 수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토마스를 쳐다봤습니다.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표적이 되겠죠. 맞습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하면 그쪽으로 공격이 집중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몰려오죠. 움직일 수 없는 무기는 결국 파괴당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60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그게 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른 건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한 겁니다. 쓸 수 있는 레이저요? 네.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무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토마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아야겠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싸야겠죠. 비싸면 많이 못 만드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작고 싸고 움직일 수 있는 레이저. 저는 기술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레이저 광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출력을 높이려면 광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저는 손으로 모양을 만들며 설명했습니다. 작은 레이저 광원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광섬유를 통해서요. 마치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광섬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죠. 각각의 작은 레이저는 약하지만 여러 개를 정밀하게 결합하면 강한 레이저가 됩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좋은 건데요? 결국 출력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미국 방식은 이래요. 거대한 발정이, 거대한 냉각장치, 거대한 레이저 광원,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춰요. 저는 옆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 방식은 달라요. 작은 모듈 여러 개가 조합된 구조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작동해요. 수리도 쉽죠. 고장난 모듈만 빼고 새 걸 끼우면 됩니다.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 같은 거네요? 비유가 적절합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커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모듈화된 시스템은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럭 한 대요? 네. 한국 레이저 무기는 일반 군용 트럭에 실립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예요.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죠.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다르네요. 미국 건 비행기에도 못 실었는데 한국 건 트럭에 실린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왜 이걸 만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요? 한국이 뭘 잘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요? 맞아요. 그리고요? 자동차, 배? 더 작은 거요. 스마트폰? 그것도 맞아요.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갑니까? 토마스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칩, 센서, 카메라 렌즈.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고성능 반도체. 레이저 광원을 제어하는 칩이 필요하죠. 둘째, 정밀 광학 렌즈. 레이저 빔을 모으고 조준하는 데 필요합니다. 셋째, 정밀 제조 기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부품을 조립할 수 있어야 해요. 토마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전부 한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밀 제조라면 일본과 함께 양대 산맥이고요. 한국에게 광섬유 레이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잘하던 걸 조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은 군사 기술로만 접근했어요. 군수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에 접목시킨 겁니다. 반도체 기술, 광학 기술, 정밀 제조 기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것들을 가져다 쓴 거예요.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려고 했고 한국은 있는 걸 잘 조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60년과 10년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10년이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0년대 중반입니다. 10년도 안 돼서 실전 배치 단계까지 온 거예요. 토마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미국이 60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10년 만에 해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됩니다. 한국은 똑똑하게 접근한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정밀함으로 승부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어요. 토마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국이 가진 역량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요. 뭔데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봤던 그 숫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사비용 2,000원.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저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토마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저는 의자를 돌려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물어봐야죠. 누구한테요? 한국에요. 토마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국에 직접 연락한다고요? 이 정도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모든 계산이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죠. 패트리엇 한 발이면 레이저 150만 발, 드론이 100만 대가 와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약 걱정 없이요.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드론 물량 공세가 의미를 잃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무력화돼요. 공격하는 쪽이 아무리 드론을 쏟아부어도 방어하는 쪽은 끄떡없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죠. 지금까지 전쟁은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토마스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얼마냐? 2,000원이 정말 사실이냐는 거죠. 저는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 보낼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발사 비용 관련 지뢰.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한국 레이저 무기에 대한 자료를 파고들수록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사 비용 2,000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토마스와 마이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려면 말로 꺼내봐야 했습니다. 둘 다 앉으세요. 좀 길어질 겁니다. 토마스와 마이클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이클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화력 아닙니까? 강한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거죠.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적의 위치를 알아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둘 다 틀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지속성?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속성이요? 네. 전쟁은 순간의 승부가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어도 탄약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병력이 지치면 소용없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2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 두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아국과 비국. A국은 미사일 1,000발을 가지고 있고 B국은 드론 10,0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드론이 10배나 많네요. 맞습니다. B국이 드론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A국이 미사일로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미사일 한 발로 드론 한 대를 막는다고 치면 A국은 1,000대밖에 못 막습니다. 나머지 9,000대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뚫립니다. 아국이 아무리 강해도 탄약이 떨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A국 1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서방에서 미사일을 지원받고 있지만 러시아 드론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죠. 막을수록 탄약이 줄어들고 탄약이 줄어들수록 불안해집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라고 썼죠. 한국 레이저 무기가 왜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2,000원이라서?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레이저 원 옆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약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탄약이 없다고요? 네? 레이저 무기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미사일처럼 발사체가 없어요. 화약도 없고 추진체도 없습니다. 쏘고 나면 사라지는 물리적인 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토마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무한 단창, 발정이만 돌아가면 끝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쏠 수 있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탄약 걱정을 안 하는 방공 시스템이라니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아십니까? 마이클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비국이 드론 10,000대를 보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10만 대는요? 막을 수 있습니다. 100만 대는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장비 숫자나 발사 속도에 따라 한계는 있겠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만 대를 막아도 전기요금 20억 원이면 됩니다. 토마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만 대 곱하기 2,000원. 진짜 2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패트리어스로 100만 대를 막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3천조 원이요? 맞습니다. 3천조 원과 20억 원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물량 싸움이었습니다.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병력,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기는 구조였죠. 그래서 큰 나라가 유리했고 부자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레이저가 등장하면 이 공식이 깨집니다. 숫자가 의미를 잃는 거예요. 상대가 드론 100만 대를 보내든 1000만 대를 보내든 전기요금만 감당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량 공세 전략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무한 탄창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방어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게 치고 방어하는 쪽은 비싸게 막아야 했죠.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막는 것보다 먼저 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레이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방어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되면 공격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드론 만들 돈, 운반할 돈, 조종할 인력 다 쏟아부어서 공격했는데 상대는 전기요금만 내고 다 막아버리면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파산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격과 방어의 경제학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레이저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뭔데요? 빛의 속도입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빛의 속도요? 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사일은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몇 초는 걸리죠. 그 사이에 적드론이 방향을 바꾸거나 기만 동작을 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레이저는요, 빛입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조준하는 순간 이미 맞은 겁니다. 토마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요. 드론이 아무리 날렵하게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조준하면 끝입니다.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쏘는 순간 이미 맞았다. 그건 정말 무서운 무기네요. 맞습니다. 반응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드론 입장에서는 경고도 없이 갑자기 엔진이 녹아내리는 거죠.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특히 중요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도심 방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대공포가 도시에서 발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시끄럽죠. 엄청난 굉음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탄피가 떨어지죠. 그게 또 위험하고요. 맞습니다. 미사일은요, 요격에 실패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폭발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방공 무기는 도시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2차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요격 파편이 민간인 머리 위로 쏟아지고 불발탄이 건물에 박히고 막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어요. 저는 도심 방어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요? 소음이 없습니다. 발사할 때 소리가 안 나요. 탄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파편도 없습니다. 빛이 지나가고 끝이에요. 토마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한복판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상공에서 드론이 날아와도 레이저로 조용히 격추할 수 있어요.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드론이 떨어지는 거죠.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완벽에 가깝네요. 네. 도시 방어라는 측면에서 레이저는 거의 이상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무한탄창, 빛의 속도, 도심 방어. 세 가지 키워드가 적혀 있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는 첫째, 탄약이 필요 없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무한히 쏠 수 있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회피가 불가능하죠. 셋째, 부수적 피해가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토마스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방패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방패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뭔데요? 이게 정말로 작동합니까?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전에서도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숫자만 보면 혁명적인데 실전에서 검증된 건지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요? 확인했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이미 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실제 드론을 대상으로 한 격추 시험이요. 결과는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건 아직 상세한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밀이라고 하더군요. 토마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국 측에서 공개한 자료뿐이에요.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분석하거나 현장에 파견된 무관들의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요? 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겁니다.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가자고요? 그게 가장 확실하죠. 직접 눈으로 보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잭, 당신 진짜 빠졌구나. 한국 레이저에 완전히 꽂혔어. 저도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큰일이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발정이만 돌아가면 끝이다. 탄약 걱정을 안 하는 방공. 숫자로 밀어붙일 수 없는 방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요격.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배였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무기. 드론이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는 방패.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된다면 이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더 이상 물량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가 열릴 것이며 방어 우위의 새로운 전쟁 경제학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숫자도 맞았죠. 하지만 전쟁은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해도 실전에서 실패하는 무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증명이 필요해. 실전에서의 증명이. 그리고 그 증명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국방부 상위 부서에 긴급보고 형식으로 올렸죠. 제목은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 전쟁 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긴급 보고를 올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했죠. 월요일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3층 대회의실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서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국방부 차관보 밀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더군요. 한국 레이저 무기가 전쟁을 바꿀 거라는 주장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군 장성 2명,
방산업체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 3명, 그리고 정보 분석관 몇 명이 앉아 있었죠. 방산업체 임원 중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콜드웰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장이 심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전부 다요? 레이저 무기가 방공의 미래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발사 비용 2,000원이라고 했죠? 이건 전기요금만 계산한 겁니다. 장비 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요. 그건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운용 비용과는 별개죠. 별개가 아닙니다. 무기 체계는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미사일도 발사 비용만 따지면 연료값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제조비, 저장비, 운송비를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저는 다릅니다. 탄약이 없으니까요. 미사일은 쏘면 사라지지만 레이저는 발사해도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만 공급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임원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그때 군복을 입은 장군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공군 소속 같았죠. 콜드웰 박사,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레이저가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전장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먼지, 연기, 안개, 비. 이런 것들이 레이저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빛이니까요. 대기 상태에 따라 출력이 감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으로 너무 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장군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었죠. 다른 방산업체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 문제도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작고 빠르게 움직여요. 레이저가 정확히 조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추적 시스템이 한국 측 자료요? 임원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 무기를 팔려고 과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도 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마지막에 썼습니다. 검증이요?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실전 시험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이 시험을 완료했다고 했으니까요. 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험이요?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 말입니까? 그런 건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한국이 왜 조작을 합니까? 무기 팔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도 방산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과장된 성능으로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자, 진정들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됐죠. 밀러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드웰 박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의 결론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기술적 분석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논리적이고 숫자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실전 검증은 아직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밀러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방산업체 임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성공한다고 해도 기존 미사일 방공 체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이저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몇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패트리엇은 수십 킬로미터밖에 표적도 격추할 수 있죠. 레이저가 아무리 쏴도 사거리가 짧으면 쓸모가 제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 레이저의 사거리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블록 1 기준이에요. 향후 블록 2, 블록 3가 개발되면 사거리도 늘어날 겁니다. 향후요? 미래 얘기를 하면 뭐든 가능하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토마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잭, 회의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검증 안 된 주장이라고. 레이저는 실험실용이고 실전에서는 안 통한다고. 토마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자료도 안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토마스. 그들의 말도 맞아요? 뭐라고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100% 확신하지는 못해요. 토마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잭,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며칠 전까지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혁명이에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장은 실험실이 아니에요. 날씨가 변하고 먼지가 날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환경에서도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할까? 소형 드론이 미친 듯이 움직여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다려야죠. 한국이 실전 시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요? 내 보고서가 맞았다는 게 증명되겠죠. 나쁘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30년 경력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죠. 만약 실패하면? 한국 레이저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명중률이 낮게 나오면? 환경 변수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면?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과장된 보고서를 썼다는 비난을 받겠지.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 때문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 레이저에 집착하는 거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희망이었거든요. 사우디 공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할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드론 물량 공세 앞에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막아도 지고 안 막아도 지는 게임. 그 현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레이저가 그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비용 걱정 없이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진짜라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희망이 무너지는 거죠.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벌, 되어야 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하고 한국 관련 정보를 모으고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었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관련 부서 담당자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실전 시험 일정 안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죠. 콜드웰 박사님, 요청하셨던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시험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관계자 참관이 허용되며 박사님도 초청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실전 시험, 참관 초청, 다음 주.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등을 기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뀐다. 실패하면 끝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다음 주, 한국. 모든 게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11월의 한국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코트킷을 세우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2시간 정도입니다. 이동하시면서 쉬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거의 못 잤거든요. 긴장돼서요?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아파트 단지, 산, 논밭.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죠.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2시간 후 차가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은 넓은 평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답게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경비병이 서 있었죠.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 차림의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죠.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중동 억양이었습니다. 아랍계 남성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라면 드론 공격을 직접 당한 나라였죠. 레이저 무기에 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사우디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실전에서 되는 건 다르니까요. 사우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직접 보러 온 겁니다. 잠시 후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험이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모든 관람자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시험장 중앙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군용 트럭이었죠. 하지만 그 위에 장착된 장비가 달랐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 정도였죠. 미국의 거대한 레이저 시스템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컴팩트했습니다. 저건 정말 작동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험이 시작될 터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시험 개시 1분 전,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험 개시 30초 전, 저 멀리 하늘에서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들이었죠. 드론이었습니다. 표적 확인. 소형 무인기 다수 접근 중. 드론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죠. 열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시험 개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저 장치가 움직였습니다. 보신이 하늘을 향해 돌아갔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엄청난 굉음이 나죠. 대공포가 발사되면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섬광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렸습니다. 뭔가 번쩍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저는 보이지 않는 빛이었죠? 그리고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흔들리더니 곧바로 추락했죠. 연기도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드론도 같았습니다. 날고 있다가 갑자기 추락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론들이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씩 쥐어 던지는 것 같았죠. 관람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전쟁 무기치고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드론들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10대, 20대. 하늘에서 접근하던 드론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저는 옆에 앉은 사우디 관계자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져 있었죠. 저게 진짜입니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종료, 결과 집계 중, 관람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방금 본 것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표적 무인기 24대, 격추 24대, 명중률 100%.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 24대 전부를 맞췄다고요? 한 대도 놓치지 않았다고요? 옆에서 사우디 관계자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명중률 100%라니. 그것도 소형 드론을 상대로. 소형 드론은 작고 빠릅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기존 방공 무기로는 맞추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이언돔도 소형 드론 격추율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100%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시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격추된 드론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잔해 하나를 집어들었죠. 드론의 엔진 부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흐물흐물하게 변형돼 있었고 금속 부품은 검게 그을려 있었죠. 레이저가 엔진을 직접 타격한 게 분명했습니다. 정확하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요. 대단하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관계자였죠. 아까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추적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레이저 자체보다 표적을 추적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죠. 저희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100%는 실험 조건이 특별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특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람도 있었고 습도도 높았죠. 그래도 결과는 보신 대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람석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조용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사우디 관계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콜드웰 박사,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라고요. 저도 방금 잔해를 확인했습니다. 엔진이 녹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거 사야 해요. 사우디 관계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죠. 드론 공격으로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은 나라였으니까요. 다른 관람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죠. 이게 실전이라면 우리 도시를 지킬 수 있어요. 드론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하구나. 드론 공격의 공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대의 소형 무인기를 표적으로 삼았고 24대 전부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이저 발사 횟수는 총 27회였습니다. 3회는 표적 확인을 위한 저출력 조사였고 실제 격추에 사용된 것은 24회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패한 발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준한 표적은 모두 격추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발사 강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2초 미만입니다.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초마다 한 대씩 격추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분당 30대, 시간당 1800대. 드론이 아무리 몰려와도 막아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시험, 특별히 조건을 맞춘 겁니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좀 강해서 걱정했는데 문제없이 성공했죠. 명중률 100%는 항상 이 정도입니까? 모든 시험에서 90%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평소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이 60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처럼 크고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죠. 대신 작고 정확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방식으로요. 반도체, 광학, 정밀 제조.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과 일치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절박했습니다. 절박하다고요? 한국은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죠. 저희에게 방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언젠가 만들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인 거군요. 네. 저희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배치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험하지 않는다. 배치한다. 저는 시험장을 떠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본 게 진짜였어. 100% 명중률, 2초마다 격추, 소음 없음, 섬광 없음, 보이지 않는 빛이 드론을 떨어뜨리는 광경. 그건 전쟁이 아니라 마술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술이 아니었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시험 참관 보고 결과 소형 무인기 24대 중 24대 격추 명중률 100%. 분석 한국 레이저 무기는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 명중률, 발사 속도, 운용 안정성 모두 예상을 상회함.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결론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될 것임. 이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됨.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워싱턴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전쟁이 바뀌는 걸 봤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다만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3일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보고할 게 있었거든요.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보, 군 장성들, 방산업체 임원들, 저를 과장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로젝터에 사진을 띄웠죠. 한국 시험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직접 다녀왔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명중률 100%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산업체 임원 한 명이 끼어들었죠. 100%요? 그게 가능합니까? 직접 봤습니다. 24대의 소형 드론이 접근했고 24대 전부 격추됐습니다. 한 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건이 특별히 좋았던 거 아닙니까? 실험실 같은 환경에서. 아닙니다. 바람도 있었고 습도도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격추된 드론 잔해 사진이었죠. 이건 제가 직접 수거한 잔해입니다. 엔진 부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정확하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격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밀러 차관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이 60년간 실패한 것을 한국이 성공시켰습니다. 방산업체 임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인정하자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뭘요? 접근 방식을요? 한국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크고 강한 무기 대신 작고 정확한 무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그 방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밀러 차관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콜드웰 박사, 잠깐 얘기합시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 레이저가 정말 그 정도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건 블록 1입니다. 소형 드론 요격용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요? 블록 2입니다.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는 블록 3가 있습니다. 전투기나 위성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밀러 차관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출력만 높이면 됩니다. 현재 블록 1이 30kW 수준인데 블록 2는 100kW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kW면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면 전투기도 위협할 수 있죠. 밀러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보고를 올린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드론들, 100% 명중률, 2초마다 한 대씩 격추. 그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죠. 완벽에 가까운 방패. 토마스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잭 회의 어땠어요? 조용했어요. 조용했다고요?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진 보여주니까 다들 입을 다물더군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그 방산업체 임원들도요? 네. 과장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가 한국에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뭔데요?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에요. 한국이 진짜로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네,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토마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흐린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힘의 문제였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큰 화력, 더 많은 예산.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기는 구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의 기준도 힘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비싸냐. 패트리엇이 왜 최고의 방공 무기로 인정받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쌌으니까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기준을 바꿨어요. 저는 돌아서서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레이저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출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시도했던 것들보다 약해요. 비싸지도 않죠. 발사 비용이 2,000원이니까요. 그런데 왜 더 나은 거예요?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전쟁은 순간의 승부가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어도 탄약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공망이 있어도 미사일이 바닥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요. 한국 레이저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무한히 쏠 수 있어요. 탄약 걱정이 없죠. 비용 걱정도 없고요. 드론이 10,000대가 오든 10만 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지속성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만든 건 레이저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제로 적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잭,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산될 겁니다. 한국이 성공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겠죠. 미국도 이스라엘도 중국도 모두가 레이저 무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 한국의 우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시작한 쪽이 유리해요. 한국은 이미 블록 1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블록 1을 만들 때 한국은 블록 2로 넘어가겠죠.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잡기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토마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실행력이 다릅니다. 실행력이요? 한국 담당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희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배치합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새 무기를 개발하면 몇 년간 실험하고 의회에서 토론하고 예산 심의 받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훌쩍 지나요. 그리고도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한국은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씁니다. 토론보다 적용이 먼저예요. 그래서 빠른 겁니다.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그건 좀 부럽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웃음이었죠. 부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요? 한국이 이 속도를 유지하면 10년 후에는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어요. 토마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토마스, 미래의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레이저 방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하늘을요. 거미줄이요? 네, 도시마다 레이저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뜨는 순간 격추당하죠.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녹아내립니다. 전투기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토마스가 상상하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우 어려워지죠. 적어도 공중 공격은 효과를 잃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가장 먼저 실현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블록 신으로 드론을 맞고, 블록 2로 미사일을 맞고, 블록 3로 전투기를 맞고, 단계별로 하늘을 장악해 나가는 거죠.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토마스, 저 좀 혼자 있어야겠어요. 정리할 게 있어서. 알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토마스가 나간 후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쓰지는 못했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분석해 왔습니다. 무기의 성능, 비용, 효율, 숫자로 전쟁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놓친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문제였죠. 미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무기를 만들까? 한국은 다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싸울 수 있을까? 질문이 다르니 답도 달랐습니다. 미국은 거대하고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다가 실패했고, 한국은 작고 효율적인 레이저를 만들어서 성공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가 의미하는 것. 1. 기술적 성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했다. 명중률 100%, 발사비용 2,000원, 연속 발사 가능. 이는 기존 방공체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2. 전략적 함해. 한국 레이저의 등장은 전쟁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존에는 공격이 방어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싸게 공격하고 비싸게 맞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공식이었다. 그러나 레이저 방공 시스템은 이 공식을 뒤집는다. 방어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면서 공격 측의 물량 공세가 무력화된다. 3. 미래 전망. 한국은 현재 블록 1을 실전 배치 중이며 블록 2와 블록 3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로드맵이 실현되면 한국은 드론부터 미사일, 나아가 항공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레이저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뿐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았지만 쓰기가 쉽지 않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4. 결론. 나는 오랫동안 전쟁을 힘의 문제로 봤다. 더 비싼 무기, 더 강한 폭발, 더 많은 예산, 힘이 곧 승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2,000원짜리 레이저는 하늘을 태운 게 아니다. 전쟁의 공식을 태웠다. 이제 전쟁은 돈이 많은 쪽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그 방식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제로 써본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30년간 방위산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특별히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들이 항상 중심이었죠. 한국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을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실험했다. 한국은 배치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건 시작이다. 한국의 레이저는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블록 3이 시작이었고 블록 2와 블록 3가 뒤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겠죠. 하늘이 다시 안전해지는 시대. 드론이 떠오르지 못하는 시대. 미사일이 목표에 닿기 전에 녹아내리는 시대. 그 시대를 여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득 한국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배치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죠.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다. 기준을 만들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